오늘은 4월 28일, 현재 시각은 4시 8분, 4시 9분. 현재 시간은 5시. 카를로 로벨리의 시간은 흐르지 않는다. 우리는 온 우주에서 균일하고 동등하게 흐르고 그 흐름 속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익숙한 시간의 이미지에서 출발했다. 온 우주에 하나의 현재, 하나의 지금이 실재한다. 모든 사람에게 과거는 고정돼 있고 이미 도래했으며 지나갔다. 미래는 열려있고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현실은 과거로부터 현재를 지나 미래를 향해 흐르고 사물의 진화는 과거와 미래에서 비대칭적으로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것이 세상의 기본 구조라고 생각했다. 이 익숙한 틀은 산산조각났다. 그리고 시간은 아주 복잡한 현실의 근사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온 우주에 공통의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세상의 모든 사건들이 과거, 현재, 미래의 순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부분적으로만 순서가 있을 뿐이다. 우리 주위에는 현재가 있지만 멀리 있는 은하에서는 그것이 현재가 아니다. 현재는 세계적이 아니라 지역적이다. 세상의 사건을 지배하는 기본 방정식에는 과거와 미래의 차이가 없다. 그 차이는 사물에 대한 우리의 희미한 생각과 함께 과거의 세상이 우리에게 특별한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에 의해서만 문제가 될 뿐이다. 지역적으로 시간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지에 따라 다른 속도로 흐른다. 우리가 물체 덩어리에 가까울수록, 우리가 빨리 움직일수록 시간은 더 천천히 흐른다. 두 사건 사이의 기간은 단 하나가 아니라 수없이 많을 수 있다. 시간이 흐르는 리듬은 자체의 동력학을 지니고 아인슈타인의 중력 방정식에 의해 기술되는 실체인 중력장에 의해 결정된다. 양자 효과를 무시하면 시간과 공간은 우리를 담고 있는 거대한 젤리의 양상들이다. 하지만 세상은 양자적이고 젤리 같은 시공간 역시 근사치다. 세상의 기본 문법에는 공간도 시간도 없고 오직 물리량을 변화시키는 과정만 있을 뿐이며 이로부터 우리는 확률과 관계를 산출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기본적인 수준에서는 우리가 경험한 시간과 유사한 것이 별로 없다. 특별한 시간 변수도 없고 과거와 미래 차이도 없고 시공간도 없다. 우리는 세상을 설명하는 방정식을 쓸 줄 안다. 이 방정식에서 변수들은 서로의 상대적으로 변화한다. 세상은 정적이지 않고 그렇다고 변화가 그저 환상에 지나지 않는 꽉 막힌 우주도 아니다. 오히려 사물들이 아니라 사건들로 가득한 세상이다. 여기까지는 시간이 없는 우주를 향해 나아가는 여행이었다. 그 우주에서 돌아오는 여행은 시간이 없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시간 감각이 생길 수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한 노력이다. 놀라운 일은 시간의 친숙한 면들이 출현하는데 우리 자신이 어떤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관점, 세상의 작은 일부인 인간의 관점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세상을 본다. 세상과 우리의 상호작용은 부분적인데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희미하게 보게 되는 이유다. 이 희미함에 양자의 불확정성이 추가된다. 그로 인한 무지가
특별한 변수인 열적 시간의 존재와 우리의 불확실성을 양화한 엔트로피의 존재를 결정한다. 아마도 우리는 나머지 세상과 상호작용하면서 열적 시간의 한 방향으로 엔트로피가 낮아지는 특별한 부분계에 속하는 것 같다. 따라서 시간의 방향은 실제적이지만 관점적이다. 그리고 우리의 관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세상의 엔트로피는 우리와 관련돼 있고 우리의 열적 시간과 함께 증가한다. 우리는 이 열적 시간을 간단히 시간이라 부르는데 이 변수 안에 사물들의 순서에 따라 발생하기 때문이다. 엔트로피의 증가는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구분하고 우주의 전개를 이끈다. 또한 과거에 대한 흔적과 잔존물 그리고 기억이 존재하도록 한다. 인간은 과거의 흔적들에 대한 기억으로 뭉쳐져 있는 엔트로피의 증가는 대역사의 산물이다. 우리는 각자가 하나의 통합된 존재다. 세상을 반영하고 있고 타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세상에 대한 하나의 통합된 실체의 이미지를 구축해 왔으며 기억으로 통합된 세계에 대한 하나의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가 시간의 흐름이라 부르는 것이 탄생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간의 경과를 경청할 때 듣는 소리다. 시간 변수는 세상을 설명하는 수많은 변수 중 하나다. 중력장의 변수들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 우리 규모에서는 양자의 요동을 기억할 수 있기에 양자의 요동을 기록할 수 없기에 시공간을 아인슈타인의 거대한 연체동물처럼 잘 확정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우리 규모에서는 이 연체동물의 움직임이 너무 작아서 무시될 수 있다. 따라서 시공간을 탁자처럼 견고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탁자에는 차원들이 있는데 우리 공간이라 부르는 차원, 시간이라 부르는 엔트로피가 그것을 따라서 성장하는 차원이 있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빛에 비해 매우 낮은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계마다 서로 다른 고유 시간이 있음을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며 또한 어떤 물질로부터 떨어진 거리에 따라 다르게 흐르는 시간의 속도 차이도 너무 작아 식별하지 못한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시간들이 아닌 우리가 경험한 균등하고 범세계적이고 순서가 있는 시간, 이 단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다. 이 시간은 엔트로피의 성장에 의존하여 시간의 흐름에 정착한 우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특별한 관점에서 기술한 세상에 대한 근사치의 근사치이다. 성서의 전도서에 따르면 탄생을 위한 시간과 죽음을 위한 시간이 있다. 서로 다른 다양한 근사치들에서 파생된 확연히 구분되는 수많은 특성들이 겹겹이 쌓인 다층 구조의 복잡한 개념, 이것이 우리의 시간이다. 시간의 개념에 대해 수많은 의견이 엇갈리는 것은 이렇게 복잡하고 다층적인 측면을 모르기 때문이다. 이 제각각의 다양한 층을 보지 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평생 시간의 주위를 맴돌고 나서 알게 된 시간의 물리적 구조이다. 이 책에 실린 내용 중 많은 부분은 견고하게 믿을만하고 다른 부분은 그럴듯하고 다른 부분은 아직은 추측이어서 오해할 위험이 있다. 숱한 실험실에서 얻은 확실한 내용들은 모두 이 책의 일부에 실려 있다. 높이와 속도에 따른 시간의 지연, 현재의 부재, 시간과 중력장의 관계, 다양한 시간들의 관계가
역학적이라는 사실, 기초 방정식들은 시간의 방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 엔트로피와 희미함의 관계에 모두 다 확인된 것이다. 그런데 이제야 이론적 논증이 뒷받침되기는 했지만 실험적 증거는 제시되지 않음에도 중력장이 양자적 특성을 지녔다는 믿음이 확산되었다. 내가 2부에서 말한 기본 방정식에 시간 변수가 없다는 내용은 신빙성이 없지만 내가 2부에서 말한 기본 방정식에 시간 변수가 없다는 내용은 신빙성이 있지만 이 방정식들의 형식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양자 비가한성과 관련된 시간과 열적 시간의 기원, 그리고 우리가 관찰한 엔트로피의 증가가 우주와 우리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라는 점은 나에게는 무척 매력적이지만 여러분의 확신과는 완전히 다를 수 있다.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시간 구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소박한 이미지와는 다르다는 일반적인 사실뿐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시간 이미지는 우리의 일상생활에는 적응되어 있지만 미세한 굴곡 속의 세상이나 광대한 세상을 파악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모든 가능성을 다 동원해도 우리 본성을 파악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왜냐하면 시간의 신비가 우리 개인의 자아 신비, 의식의 신비와 교차하기 때문이다. 시간의 미스터리는 언제나 우리가 괴롭히고 깊은 감정까지 움직인다. 심지어 철학과 종교까지 성장하게 만든다. 시간의 특성을 다룬 최고의 책 중 한 권으로 꼽히는 시간의 방향에서 한스 라이벤바흐가 제시한 것처럼 시간이 초래한 불안을 피하기 위해 파르메니데스는 시간의 존재를 부정하려 했고, 플라톤은 시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이데아의 세계를 상상했으며, 헤겔은 정신이 덧없음을 초월하여 그 충만함 속에서 자신을 아는 순간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에서 탈출하기 위해 우리는 영원의 존재를 상상했고, 다수의 신들 혹은 하느님 혹은 불멸의 영혼들이 거주하기를 바라는 시간을 초월한 이상한 세상을 상상했다. 논리와 이성보다 시간에 대한 우리의 깊은 감정적 태도가 철학이라는 대성당을 세우는데 더 큰 기여를 했다. 그 반대의 감정적 태도, 즉 헤라클레이토스나 베르그송과 같이 시간에 찬사를 보내는 태도도 많은 철학을 낳는 데 기여했지만 시간이 무엇인지에 대한 더 많은 이해를 주지 못했다. 물리학은 우리가 미스터리의 층들을 관통하도록 도와준다. 세상의 시간 구조가 우리의 지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우리가 감정 때문에 생긴 안개를 걷고 시간의 본성을 연구할 수 있도록 희망을 주고 있다. 그러나 우리 자신과 점점 더 멀어지는 시간에 관한 연구는 우리가 스스로에 관한 무언가를 발견함으로써 끝을 맺고 있다. 마치 코페르니쿠스가 하늘의 운동에 대해 연구하다가 우리 발밑의 지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해함으로써 끝을 맺게 된 것처럼 말이다. 결국 시간에 대한 감정은 시간의 본성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는 안개막이 아니다. 오히려 시간에 대해 감정이 우리에게 정확히 시간이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나는 알아야 할 것이 이것 이상 한참 더 많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는 더 많은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
제대로 공식화할 수 없는 질문들에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시간에 관한 형용할 수 있는 모든 측면들을 찾았을 때 시간도 찾은 것이다. 우리는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즉각적인 느낌에 서투른 손짓을 할지 모르지만 이는 근사적인 말에 불과한 것을 실제적인 사물로 바꾸는 불합리한 시도로서 문제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어떤 문제가 정확하게 공식화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문제가 심오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종종 문제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가 시간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나는 그렇다고 생각한다. 수세기 동안 자연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수직 상승했고 지금도 계속 알아가고 있다. 시간의 미스터리에 대해서도 우리는 뭔가를 힐끗 들여다보고 있다. 우리는 시간이 없는 세상을 볼 수 있고 마음의 눈으로 우리가 아는 시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세상의 심오한 구조를 볼 수 있다. 마치 지는 해를 보다가 지구가 도는 모습을 본 언덕 위의 바보처럼 말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시간이라는 것도 보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 공간, 우리 신경들의 연결 속에 기억의 흔적들에 의해 펼쳐진 초원이다. 우리는 기억이다. 우리는 추억이다. 우리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갈망이다. 기억과 예측을 통해 이런 식으로 펼쳐진 공간이 시간이다. 때로는 고뇌의 근원이지만 결국은 엄청난 선물이다. 끝없는 결합의 놀이가 우리에게 귀한 기적을 열어주고 우리를 존재하게 해준다. 우리는 지금 웃을 수 있다. 시간 속에 고요히 스며들어 있는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 우리 존재의 짧은 주기의 소중한 순간을 강렬하게 음미하면서 인도의 대서사시 마하바라타의 제3장에서 강인한 영혼인 야크샤가 팟바다의 최고령자이자 현자인 유디스티라에게 무엇이 가장 큰 신비인지 물었다. 이 현자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도 살아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불멸의 존재인 것처럼 산다라고 대답했다. 이 말은 수천 년 동안 회자되었다. 나는 불멸의 삶을 살고 싶지는 않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내가 두려운 것은 고통이다. 지금의 내 아버지가 온화하게 멋지게 늙어가는 모습을 보며 나아지기는 했지만 노화는 두렵다. 나약함과 사랑을 잃는 것도 두렵다. 하지만 죽음은 두렵지 않다. 젊을 때부터 두렵지 않았는데 그때는 죽음이 먼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순이 된 지금도 두려움이 찾아오지는 않았다. 내 삶을 사랑하지만 인생은 피곤하고 힘들고 고통스럽다. 나는 죽음이 포상휴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바흐는 BWV56 칸타타에서 죽음을 잠의 자매라 불렀다. 죽음은 내 두 눈을 감겨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러 곧 오게 될 친절한 자매다. 욥은 그가 매일의 날들로 충만할 때 죽었다. 정말 멋진 표현이다. 나도 매일이 충만하다고 느껴질 때까지 가서 미소와 함께 이 짧은 순환의 인생을 마감하고 싶다.
아직 인생을 즐길 수 있다. 바다 위에 빛나는 달과 사랑하는 여인의 입맞춤과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녀의 존재와 소파에 누워 아직 우리 주위를 에워싸고 있는 수많은 비밀 중 작은 비밀 하나를 깨는 꿈을 꾸면서 기호와 공식을 잔뜩 써내려가는 겨울철의 일요일 오후를 즐길 수 있다. 나는 아직 이렇게 황금잔을 기울이며 세상을 돌아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진 것이 행복하다. 한편으로 다정하지만 적대적이기도 하고 명확한 듯 하지만 알 수 없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떼지어 밀려드는 삶. 그러나 나는 이미 이 달콤함 씁쓸한 잔을 많이 마셨고 바로 지금 천사가 도착해 카를로 때가 되었어 라고 말하면 무슨 때가 되었는지 굳이 묻지 않을 것이다. 그저 미소를 지어 보이며 따라갈 것이다. 내가 보기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진화의 오류다. 수많은 동물들이 포식자가 다가오면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며 도망친다. 그것이 건강한 반응이고 그래야 위험에서 도망칠 수 있다. 하지만 잠깐 동안의 두려움일 뿐 계속되지는 않는다. 이 두려움 덕분에 미래를 예상하는 능력이 지나친 전두엽이 비대한 털없는 유인원이 탄생했다. 미래를 예상하는 능력은 분명 도움이 되는 특권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 때문에 우리 유인원은 피할 수 없는 죽음에 직면해야 한다. 물론 두려움의 본능을 일깨워 포식자로부터 도망치게 해주기는 한다.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두 가지 진화의 압박에 의한 우발적이고 어리석은 간섭이자 우리 뇌 속에서 발생한 잘못된 자동회로 연결의 산물일 뿐 특별히 유용하다거나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은 일정한 기간이 있다. 인류도 마찬가지다. 부야샤는 마하바타라에서 지구는 젊음을 잃었다. 행복한 꿈처럼 지나가 버렸다. 이제 매일 우리는 파멸과 망각에 점점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했다. 세월의 흐름과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은 현실을 두려워하고 태양을 두려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왜 그럴까? 이것은 이성적인 행동이다. 그러나 삶에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이성적인 논제들이 아니다. 이성은 개념을 밝히고 오류를 찾아내는 데 필요하다. 그런데 이성이라는 것 자체가 포유류로서, 사냥꾼으로서, 사회적인 존재로서 내면 구조에 우리가 행동하는 동기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성은 위와 같은 두려움이 연결되는 사실을 밝히기만 할 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되지는 않는다. 우리는 애초에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다. 언젠가 두 번째 요건으로 이성적인 존재가 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우리의 첫 번째 요건은 생존에 대한 갈망과 배고픔, 사랑의 필요성, 인간 사회에서 우리의 위치를 찾는 본능 등을 충족하는 것이다. 두 번째 요건은 첫 번째 요건이 없으면 존재하지도 않는다. 이성은 본능을 다스리지만 본능 자체를 중재의 첫 번째 기준으로 삼는다. 사물과 우리의 갈증에 명목을 부여하고 위험을 피해 돌아가고 숨은 것들을 보게 해준다. 비효율적인 계획이나 잘못된 믿음, 선입견을 인지하게 해준다.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이성이 있다. 이성은 우리가 사냥할 먹잇감을 찾아주는 길이라고 생각해 따라간 흔적이 잘못되었을 때 이를 깨우쳐주기 위해 발전한다. 하지만 정작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삶에 대한 성찰이 아니라 삶 그 자체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뭐라 말하기 어렵다. 어쩌면 우리는 아는 바가 전혀 없을 수도
전혀 없을 수도 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동기를 인식한다. 그리고 이 동기들의 명목을 부여한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동기가 있다. 그 중 일부는 다른 동물들과 공유한다고 여겨지기도 한다. 또 어떤 것들은 인간끼리만 공유한다. 또 어떤 것들은 우리가 속해 있다고 인식되는 아주 작은 집단과 공유한다. 배고픔과 갈증, 호기심, 동료의 필요성, 사랑에 대한 욕구, 연애 감정, 행복의 추구, 세상에서의 위치 확보와 가치 있는 존재, 인정받는 존재,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할 필요성, 믿음과 명예, 하나님의 사랑, 정의와 자유에 대한 갈망, 지식에 대한 욕망, 이 모든 필요와 욕구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우리는 원래 이런 것들이 필요하도록 만들어졌고 지금도 필요하다. 오랜 세월을 거친 선택과 화학적, 생물적, 사회적, 문화적 구조들의 산물로 다양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상호작용을 이뤄 현재의 우리라는 재미있는 프로세스가 만들어졌다. 우리의 내면과 성찰, 거울에 비친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사소한 것뿐이다. 우리는 우리의 정신적 능력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전두엽이 매우 거대해진 덕분에 우리는 달에 착륙할 수 있었고 블랙홀을 발견했으며 무당벌레의 사촌들을 알아낼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우리 자신에 대해 충분히 밝혀내지 못했다. 이해한다라는 말의 의미 자체도 명확하지 않다. 우리는 세상을 보고 설명하고 정리한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세상과 실제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온전히 아는 것이 거의 없다. 우리의 시선이 근시적이라는 것은 우리도 잘 안다. 사물에서 방출되는 방대한 전자기 스펙트럼도 우리는 작은 창이 달린 도구를 사용해야 볼 수 있다. 물질의 원자 구조도 공간이 굴곡을 이루는 것도 보지 못한다. 우리는 황폐한 우리의 어리석은 뇌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구성한 우주와의 상호작용에서 이끌어낸 일관된 세상을 본다. 우리는 돌이나 산, 구름, 사람을 기준으로 세상을 생각하고 그것이 우리를 위한 세상이라 여긴다. 세상에는 우리가 아는 바와 아주 거리가 먼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조차 모른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친구와 동료들이 차에 대해 감탄하며 보고 있는 걸 보고는 그들 앞에서 대통령은 제게 말씀하셨죠. 체인벌린 씨, 이런 차를 개발하느라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 주신 데에 대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어요. 대통령은 라디에이터, 후방 거울, 시계, 특수 조명, 커버, 운전자 좌석의 앉는 자리, 트렁크 안의 대통령의 모노그램이 찍힌 특수 슈트케이스 등 모든 것에 경탄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제가 고안하느라 애썼던 사소한 모든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봐주신 거죠. 대통령은 이 많은 장비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영부인께, 노동장관 프랜시스 퍼킨스 양께, 그리고 자신의 비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심지어 나이 지긋한 흑인 친군들도 불러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조지, 이 슈트케이스는 특히 조심해서 다뤄주게나. 운전교습을 마친 후 대통령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체인벌 씨,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를 30분 기다리게 했어요. 이제 일하러 가야겠군요. 저는 백악관에 정비공 한 명을 데리고 갔습니다. 도착해선 대통령께 인사를 드렸죠. 정비공은 대통령에게
한마디도 한 적이 없었고 대통령은 그의 이름을 단 한 번 들었을 뿐이었어요. 그는 수줍음이 많은 친구라 앞에 나서지 않으려 들었어요. 하지만 대통령은 떠나시기 전에 정비공을 찾으시더군요. 그리곤 악수를 하고 이름을 부르며 워싱턴까지 와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대통령의 고맙다는 말은 거칠애가 아니었어요. 그분은 진심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뉴욕으로 돌아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루즈벨트 대통령께 친히 서명한 사진을 한 장 받아왔어요. 사진과 같이 보낸 쪽지에서 대통령은 제 도움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하셨죠. 어떻게 그분이 이런 쪽지까지 쓸 시간이 있었는지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루즈벨트는 호의를 얻을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자명하고 중요한 방법 중 하나가 이름을 기억하고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끼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 중 몇 명이나 루즈벨트처럼 하고 있을까? 낯선 사람을 소개받고 몇 분간 대화를 나누고 헤어진 다음에 우리는 절반 정도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정치인이 처음으로 배우게 되는 교훈은 다음과 같다. 유권자의 이름을 기억하는 게 정치인이 해야 할 도리다. 이름을 잊은 정치인은 잊힐 것이다. 이름을 기억하는 능력은 정치에서뿐 아니라 일이나 사회적 만남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프랑스의 황제이자 위대한 나폴레옹의 조카였던 나폴레옹 3세는 황제로서 해야 했던 그 많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났던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다고 자랑한 적이 있다. 그의 방법이 무엇이었냐고. 간단하다. 사람 이름을 잘 듣지 못할 때마다 그는 말했다. 미안하네, 이름을 잘못 들었네. 어떤 이름이 조금 특이한 이름이라면 그는 말했다. 어떻게 쓰지? 나폴레옹 3세는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름을 몇 번이고 써보며 머릿속으로 그 이름과 그 사람의 특징, 표현, 외모를 연결해 보려고 애썼다. 만일 그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면 나폴레옹은 더 많이 노력했다. 혼자가 되면 나폴레옹은 그 사람의 이름을 종이에 쓰고 쳐다보며 집중하며 그 이름을 완전히 머리에 새기려 했다. 그 다음엔 종이를 찢었다. 이런 식으로 그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귀로 각인시키기도 하고 눈으로 각인시키기도 했다. 이 모든 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에머슨에 따르면 훌륭한 예절은 사소한 것을 희생할 때 이루어진다. 따라서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게 만들고 싶다면 세 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최근에 브릿지 파티에 초대받았다. 개인적으로 브릿지 게임을 좋아하지 않는다. 파티에는 나처럼 브릿지를 하지 않는 금발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내가 한때 라디오 저널리스트 로엘 토마스의 매니저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토마스가 라디오 진출하기 전 나는 함께 유럽을 다니며 당시 그가 진행하던 사진으로 보는 여행기를 도와주었다. 그래서 그녀는 말했다. 오 카네기, 당신이 가보았던 그 멋진 장소와 유적지들에 대해 말해주세요. 소파에 앉자 그녀는 자신과 남편이 최근에 아프리카 여행에서 돌아왔다는 말을 했다. 아프리카라고요? 나는 소리쳤다. 정말 흥미롭군요. 저는 언제나 아프리카를 구경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딱 한 번 알제리의 수도 알제에 24시간 머물렀던 것 말고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큰 동물이 사는 곳도 가보셨나요? 그렇다고요? 정말 운이 좋으셨군요.
부럽습니다. 아프리카에 대해 말해주세요. 45분은 충분히 걸리는 소재였다. 그녀는 내가 어디에 갔었는지, 내가 무엇을 구경했는지는 다시는 묻지 않았다. 그녀는 나의 여행에 대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관심 있게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는 사람이었다. 따라서 그녀는 마음을 열고 자신이 보았던 장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가 특이하다고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다. 예를 들어 최근 나는 뉴욕의 발행인 그린버그 JW가 주최한 디너 파티에서 한 저명한 식물학자를 만났다. 이전에는 한 번도 식물학자와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었다. 그는 정말 재밌는 사람이었다. 그가 미국의 원예 육종가 루터 버뱅크, 실내 정원은 물론 보잘것없는 감자에 관한 놀라운 사실을 들려줄 때마다 완전히 매료되어 경청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집에도 실내 정원이 있는데 그는 친절하게도 내가 처해 있던 몇몇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말해주었다. 앞서 말했듯이 대화를 나누었던 장소는 디너 파티였다. 따라서 수없이 많은 다른 손님들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예절 따위는 집어치우고 다른 모든 사람들은 무시한 채 그 식물학자와 단둘이 몇 시간이고 대화를 나누었다. 사정이 되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다. 식물학자는 호스트에게 가서 나에 대한 칭찬을 여러 가지 늘어놓았다. 그에 따르면 나는 대단히 흥미로운 사람이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었고 또 저런 사람이었고 등등을 말한 후 그는 내가 가장 재미있는 대화 상대였다는 말로 나에 대한 평가를 끝냈다고 한다. 재미있는 대화 상대라고 내가? 나는 거의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화의 주제를 바꾸지 않는 한 하고 싶은 말이 있더라도 한마디도 못했을 것이다. 나는 펭귄의 내부가 어떻게 먹었는지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식물학에 대해서도 아는 게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내가 말하는 대신 했던 것이 있다. 열심히 들어준 것이다. 나는 진심으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열심히 들었고 식물학자도 이를 느낄 정도였다. 당연히 그는 좋아했다. 이런 종류의 경청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중 하나이다. 사랑에 빠진 낯선 사람들에서 잭 우드포드는 다음과 같이 썼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몰입해서 들어주는 묵시적인 압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나는 몰입해서 들어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나는 진심으로 칭찬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나는 식물학자에게 정말 재미있었고 배운 게 많다고 말했다. 실제로도 그렇다. 당신처럼 지식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로도 그랬다. 그에게 같이 자연을 돌아다니고 싶다고 말했다. 실제로도 그랬다. 꼭 다시 만나고 싶다고도 말했다. 진심이었다. 식물학자는 나를 대화를 잘하는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사실 나는 그저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가 말하도록 추임새를 넣었을 뿐이었다. 성공적인 비즈니스 인터뷰의 비결은 혹은 비밀은 무엇일까? 하버드 대총장이었던 찰스 W. 엘리엇은 따르면 다음과 같다. 성공적인 사업상의 교제의 비결이란 없다. 지금 당신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에게만 집중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다른 어떤 것도 그만큼 그 사람이 자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게 만들지는 못한다. 자명하다, 그렇지 않은가? 굳이 이런 사실을 배우러 하버드 대학을 4년 다닐 필요는 없다. 하지만 당신도 나도 이 사실을 모르는 상인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 사람은 값비싼 가게를 얻고 돈 한 푼도 아껴가며 물건을 사들이고 매력적으로 상점 인도어를 꾸미고 수백 달러를 써서 광고를 하고 그리곤 점원을 고용하는데 그 점원은 귀 기울여 이야기를 듣는 센스가 없는 사람이다. 고객이 말하는 중 말허리를 자르고 고객의 이야기를 반박하고 고객들을 화나게 해서 상점 밖으로 쫓아내다시피 하는 점원 말이다. 우튼의 경험을 예를 들어보자. 그는 내 수업 중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급성장하던 뉴요크시의 한 백화점에서 양복을 샀다. 양복은 실망스러웠다. 상의의 염색이 제대로 되지 않아 셔츠의 깃에 묻어 깃을 검게 물들였다. 우트는 양복을 백화점에 들고 가서 물건을 판매하는 직원을 찾아 이야기했다. 내가 이야기했다고 했던가? 실수다. 과장이었다. 그는 이야기를 하려 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의 이야기는 점원에게 가로막혔다. 매장 직원은 말했다. 우리는 이 양복을 수천 벌을 팔았습니다. 불만을 제기한 건 고객님이 처음입니다. 매장 직원이 말한 내용이었다. 어조는 더 끔찍했다. 그의 호전적인 어조는 이렇게 말하는 듯 했다. 당신은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세상 물정을 좀 가르쳐 드리기로 하죠. 말싸움이 고조되는 중 또 다른 직원이 끼어들었다. 검은 양복은 처음에 다 물이 빠져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가격대에서는요. 양복은 염색의 문제예요. 이 대목에서 저는 그야말로 씩씩대고 있었습니다. 우튼 씨는 말했다. 첫 번째 매장 직원은 제가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의심했죠. 두 번째 직원은 제가 원래 형편없는 물건을 샀다고 암시했습니다. 저는 끌어올랐습니다. 당장 이 양복을 가지고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라고 말하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점장이 옆을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일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제 태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붕괴한 사람을 만족한 고객으로 바꾸어 놓는 거죠. 어떻게 했냐고요? 3가지를 했습니다. 궁금하시죠? 내일 읽겠습니다.